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어제를 운명의 날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어제를 기점으로 부동산 관련 주요 규제책이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전과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또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전문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가 운명의 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좀 파격적인 거예요? 올해 6월 1일, 원래 6월 1일이라는 시간이 부동산 거래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집주인냐에 따라서 그의 보유세라고 하죠. 네. 재산세, 또 이제 고가주택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긴 한데 특히 올해 6월 1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이제 양도세,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새롭게 시행되는 날이 6월 1일이었었고요.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주택자는 크게는 안 올랐지만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네. 오른 종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결정되는 날이 6월 1일이었기 때문에 네. 뭐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6월 1일 이전에 이 세금이 두려운 분들은 많이 이제 팔려 물량을 던질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5월 내내 6월 1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켜봤었죠. 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이때부터 됩니다라고 다 예고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의도 또 시장 또 많은 분들이 바랬던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구조를 좀 설명하려면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급매물을 던지고요. 네. 이제 급매물을 누군가 사게 되면 시세가 뚝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물은 좀 나왔지만 급매물은 나오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팔려는 분들이 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나 이거 세금 때문에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날 테니까 좀 싸게라도 내놔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걸 노렸었죠. 기대를 했었는데 없었고요. 예. 또 하나 좀 특이한 사안은 역대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올해 3월, 4월이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더 보유하려는 욕구가 강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상했던 그런 효과는 없었던 데다가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그의 재산세 또 고가주택 종부세를 누가 내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량을 잘 안 내놓거나 이것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더 중요한 것 아니었었어요. 6월 1일이. 그래서 현재 이렇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서울 집값이 좀 들썩이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이거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버텨보겠다. 아니 팔 바에는 차라리 난 그냥 증여하겠다. 증여하겠다. 이런 분위기였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양도세율이 최대 75%까지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기간, 주택수 둘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는요. 1주택자라 하더라도요. 1년 내에 팔았다. 그러면 단일세율로 70%입니다. 네. 이게 40%, 70%로 올라갔고요. 2년 미만. 일 때도 기존에는 6에서 45% 이런 세율이 적용됐는데 단일세율 60%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미만에 팔거나 2년 미만에 팔았을 경우에는 일종의 투기 거래라고 정부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 여기에는 높은 양도세가 매겨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보유 기간에 따른 것이고요. 이제 주택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현재도 일단 10%포인트씩 중과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여기서 또 추가로 중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5%, 그다음에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팔 때 75%가 양도세로 매겨지니까요.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차익의 최대 75%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네. 강력한 양도세 규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1억이 더 올랐어요. 그럼 네. 여기서 이걸 바로 팔게 되면 이제 75% 7천만 원. 네.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예, 1년 안에 판 건 7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또 네. 뭐 기한과 상관없이 팔았을 때는 75%인 거고요. 그러니까 집도 사지 마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준 것이고 이게 지난해 7월 12일에 발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때는 뭐냐면 1년간은 유예해 줄 테니까 이 시기에 빨리 파세요라고 이제 유도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양도세 중과 세게 붙습니다라고 경고한 건데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럼 평가해 봤을 때는 그 카드가 먹혔다고 보세요?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먹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급매물이 나와래라 이 정도라면 던질 줄 알았는데 네. 시장에서는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고 네. 내놓더라도 그냥 뭐 시세 대비 조금밖에 안 떨어지니까 새롭게 살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도 유인책이 많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거래 절벽인 그런 모습이 나온 채로 6월 1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계속 감당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겠죠. 예. 정말로 이 세금 내는 것보다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분들도 있겠고 예. 이제 내년 3월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겠다. 또 그런 속내도 있을 겁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불패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시그널들이 강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좀 그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도 어제부터 시행됐다면서요? 네.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 작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였었는데 네.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위해서 1년을 유예한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1일이 된 것이고 네. 앞에 말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먼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늦게 돼야 되고 이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해서 써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거래 자료가 있으니까 네네. 이걸 보고 그다음에 뭐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를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때늦은 제가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네. 이제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스템까지 완비가 돼서 그야말로 임대차 3법이 이제 다 시행이 되게 되는 건데요. 네. 간략한 내용은 전국적으로요. 군, 읍, 면 이런 곳만 빼고는 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면제가 6천만 원 초과 또 월세 기준으로는 30만 원 초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안 되고 보증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든가 뭐 15만 원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에서 예외가 되는 거겠죠. 네.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누가 신고를 하냐? 집주인이 하든 세입자가 하든 뭐 누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에는 돼 있는데 네. 서로 너가 해라 그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에서 이거 부동산 해주면 중개업소가 네. 하게 된. 근데 당초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못 박으려고 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요즘에 또 직거래도 좀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빼고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부동산에서 신고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겠죠. 하나는 가짜 신고가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늦게 신고가 있을 텐데 허위 신고는 그냥 100만 원이고요. 네. 늦게 신고하는 것은 이제 기한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크게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는 게 이제 그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 투명하게 좀 우리가 관리하고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오히려 투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임대소득 이러다 보면 또 이게 또 세금 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뭐 다운 계약한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죠.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요. 네. 제가 앞서 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보다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완비하고 이제 이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진짜 뭐 그것도 장난치는 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매매할 때는 좀 안심이 됩니다. 네네. 시세 실거래가 이랬구나 알게 되는데 네.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의 시세를 좀 파악되는 게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시세인가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명성 차원에서 거의 모든 이제 전월세 계약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시스템에 올라 있으니까. 예, 예. 하고 뭐 당사자들은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이런 효과도 있기는 한데 자 그럼 시장에서는 왜 꺼려하느냐. 네. 이 집주인,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앞으로 모든 계약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세금은 얼마였고 월세로 뭐 얼마고 반전세 뭐 1억에 250만 원 받는데 이게 지금 다 투명하면 어느 순간 정부가 이것을 과세에 이제 옮길 때 네. 이렇게 할 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금 내도 되겠네. 그러면서 그 과세 자료로 쓰지 않을까. 아직까지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요. 네. 근데 그런 불안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8748님은 올해 4월에 재계약했는데 저도 신고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확정일자를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 6월부터가 이제 신고가 의무가 된 그렇죠. 거니까. 6월 1일부터 의무가 되는 거니까 아마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확정일자로 해가지고 공개가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전세 의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이제 재계약 가능한 거 포함하면 4년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과도기라서 이게 월세로 가고 전세는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전세 조건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주고 그 목돈을 받은 걸로 일종의 갭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집을 사는 거. 두 번째 조건은 고금리죠. 그러니까 집을 또 안 사더라도 큰 돈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하죠. 이게 위험하니까요. 아무리 뭐 주식이 오른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좀 금리가 높을 때 쓰게 되는데 현재 시장을 보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여기서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예. 네, 그런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전세 혹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우리는 전세제도라는 OECD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제 주거 문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월세로 가려는 조건은 일단 집주인이 한 번은 그 전세금을 빼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선 일종의 약간의 보증금, 깃하지만 남기고 월세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많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속 월세 전환을 하면서 월세 시장으로 가파르게 전환하겠고요. 네. 다만 제가 이렇게 보고 주위에 봐도 모든 이제 집주인들이 막 그렇게 전세금을 다 내주고 월세를 바꿔요. 이렇게 자금 여력이 풍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조금 시간은 걸릴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월세 전환의 대세는 현 상황으로 경제 상황으로는 아마 그걸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걱정이긴 한데 빨리빨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세 종부세 있잖아요. 네. 이거 계속해서 뭐 더 논의해보겠다 아니다 뭐 지금 뭐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 많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 확정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9억으로 공시가 9억 한 시세로 11억, 12억은 0.05% 네. 하는 그 감면한 혜택 주는 걸로 됐고 종부세가 아직 이게 좀 뭐 여론을 떠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고요. 네. 가장 이슈가 된 게 이것을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평가하자. 상위 2%로 매기자 종부세라는 게. 종부세라는 게 고가주택인데 현재 공시가 9억이면은 시세 11억, 12억인데 이게 비싸고 이게 큰 돈이기는 한데 예. 고가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집값이 오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2%로 자르자. 그러면 지금 한 56만 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네. 한 25만, 26만으로 줄어드니까 그야말로 뭐 종부세에 명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좀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그거가 결국은 시세로 따지면 한 15억, 16억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4억, 13억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 면제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상위 2%만 매긴다 하는데 지금은 집값이 높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폭락했다면 거기에서도 상위 2%는 또 종부세 내야 된다면은 그건 좀 과세 형평성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반론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종부세 부분은 아마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니 세금 부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민심 때문에 4.7 보궐선거에서 심판받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게 아니다. 이미 이런 방향성을 주고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 때문에 이걸 다시 조정한다 그러면 앞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아니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지금 우리 던지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사람들에게 반영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그러니까 김준표 의원이 이끄는 부동산 특별개혁위원회는 이제 좀 규제 완화라든가 약간 성장 쪽으로 많이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니까 방금 앵커가 이야기했던 그 지적.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 뒤로 물러서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자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론들이 굉장히 거세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그 재산세 인하 정도인 것이고요. 네. 실은 더 큰 문제가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이제 위헌 심판까지도 가고 이 부분은 좀 이것도 이제 확정이라고 했다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좀 유야무야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의 그 현 정부의 부동산의 어떤 하나의 특장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에 임대사업자의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네. 이분들은 이제 중과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거 엄청난 중과를 맞으니까 6개월 내에 팔아라. 원래는 그냥 그 혜택을 받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량을 지금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물량을 내놔라. 그렇다면 오히려 뭐 6개월 내에 팔을 정말 중요하다면 뭐 중과를 더 앞으로 매긴다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공급을 위한 거라면은요. 이제 그렇게 아예 시장 논리로 갔었어야 되는데 법도 소위 말하는 뒤집고 원칙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이제 바람도 있지만 따뜻한 햇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 대신에 상당히 좀 감정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혜택을 줄이는 그 문제는 저도 확정이 된 줄 알았는데 약간 더 논의를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네. 8026님 세금 떠나서 주택 수십 채는 세금 무겁게 물려야 합니다. 문혜리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편법 불법이 있네요 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진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내년에 대선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느냐. 우리가 공급은 충분하다 했었잖아요. 3년 전, 4년 전에. 그때 충분하다는 개념은 우리 자가보급률 뭐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 1인 경우가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또.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자가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대비 공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풀린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그냥 싹쓸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하게 된 거고 유동성 대비 공급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현재 집값을 잡으려면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빼오든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요. 아니면 그 유동성이 그냥 먹고 토할 정도의 공급을 때려서 걔네들을 다운시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공급으로 일단은 막판에 선회를 해서 3기 신도시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2023년 입주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원치 않은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땅 가진 분들이 이제 막 LH 집어넣으면은 협상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수용도 힘들어져서 지금 2024년 입주 뭐 이렇게 되니까 공급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카드 이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그것이 한 2년 내에 아마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금리 인상, 이제 요즘에도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 아닐까 보고 있어서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바라볼 것은 공급은 이제 워낙 늦춰져게 됐으니까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 금리 인상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울리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이 지금이야 뭐 많이 오를 것 같지만 과거 경험상 보면 이제 추세적 또 하락이 나오게 되니까요. 금리 인상 부분을 역설적이지만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어떤 것보다도 부동산으로 인한 상실감 이거는 정말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좀 관계
부처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